네,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오후 9시에 진행되는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 이번 주는 이렇게 녹음이 아니라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라이브로 진행하면서 여러분께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저희 숙제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뉴스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번 뉴스 브리핑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숙제를 리뷰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한 뉴스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뉴스는 많이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터졌다고 보기가 좀 어렵고, 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뉴스를 또 전달해드리면 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딱 6가지 정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아마 준비한 시간 안에 다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뉴스부터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이 전세 시장에 관련된 뉴스예요. 전세 시장이 이제 조금 상승하고 또 하락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이제 혼재해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이번 중요한 뉴스로서 뽑아봤고요. 이번 주는 원래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뉴스는 항상 이 동향 파악, 이 10월 1주차라든지 이 동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기사 형식으로 내보내는 그런 곳이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좀 이상하게 그 뉴스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뉴스를 먼저 뽑자면 이 상승 하락이 혼재하는 전세 시장에 대한 기사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사실 가을 이사철이라고 이제 표현을 보통은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사실 가을 이사철이라는 말을 그렇게까지 공감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봄 이사철이다, 가을 이사철이다, 이런 어떤 관례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을 이사철이라는 말이 와닿지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을에 이사를 하나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가을 이사철이라는 말이 실제로 맞는 말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근데 이 근거가 있거나 어디 가서 이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다른 설득력 있는 그런 제가 글들은 못 봤는데, 한 가지 좀 마음에 와닿는 얘기는 그냥 봄이랑 가을이 덥지도 춥지도 않으니까 이 이사를 하기에 좋다, 이런 계절이다라는 이유에서 이제 봄과 가을이 이사철이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실제로 찾아보니까 이 우리나라 주민등록 그리고 전입신고에 대한 데이터를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통계누리라는 사이트에서 이 그래프 도식화해가지고 저희한테 보여준, 또 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발표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에 의하면 사실 가을 이사철이란 말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1월, 2월, 3월 그리고 5월에 대부분의 전입신고가 몰려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신학기 그리고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는 시즌에 맞춰가지고 이제 1, 2, 3월까지 전입신고가 가장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군 거리잖아요. 근데 학군이라는 말 자체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부동산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뽑고 있다시피, 이 전입신고도 이 학업과 관련된 그런 연관성이 좀 짙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을 이사철이란 말은 사실 맞지는 않지만 조금 이것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1월, 2월, 3월에 여러분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집을 사고 바로 하는 분은 사실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을 샀으면 그 집에 있으신 분이 또 나가야 되는 일도 발생을 할 거고,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전세입자가 만료되는 날짜에 내가 맞춰서 들어가야 할 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집을 계약하고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슬슬 집을 구해놔야 1월, 2월, 3월에 안정적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뭐 새로운 학교를 보낸다든지 새로운 학년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대학에 입학하는 그런 신입생들 이런 뭐 자취방을 구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을 이사철이라는 말이 뭐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는 시기다라고 볼 수는 있겠다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세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이 혼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세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 부분이 저는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매매 가격이 이건 저저번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매매 가격이 이제 보합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세 수요가 점점점 올라오게 되는 양상을 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당장 뭐 이 상승 흐름을 쫙쫙 탈 수는 없겠죠. 이 기사에서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파트 전세 시장 상승 흐름이 둔화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승을 하다가 이제 둔화가 됐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기사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강남권 일대가 입주 폭탄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 기사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입주 폭탄이라는 거는 이제 DH개포라든지 저희 여러 가지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재건축 신축 아파트들이 대거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것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실거주 공급으로 인해서 이 전세가가 사실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강남권이 호가가 올라갔다라는 측면을 이 기사에서는 짚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 뭐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뭐 그다음에 호갱노노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요 목동, 강남 이런 주요 그 권역들, 주요 이제 주거 상급지 권역들에 대해서 전세 수요가 뭐 다 지금 치솟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좀 이 전세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실거주하는 입장이 아니라 또 이제 새로 다른 사람 집에 사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사실 전세 시세를 올려준다는 것은 한 번 더 내가 그 전세 시세를 올려서 한 번 더 다른 사람의 집에 살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겠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늘어나면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줄어들면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건데 그 부분을 호가가 이제 올라갔다는 부분으로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호가가 올라간 것이 곧 수요가 상승한 것은 아니다. 다만 좀 강남의 집주인들이 배짱 장사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전세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이번에 저 재건축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재건축을 사실 여의도 재건축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의도는 저희 이제 그 세 가지의 우리 업무 지구죠. 서울에 있는 CBD, 종로에 있는 종로을지로의 CBD와 이제 YBD, 여의도에 있는 YBD 그리고 강남에 있는 GBD 이렇게 세 가지 업무 지구로 우리 서울을 이제 3분지계라고 보통 표현하나요?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 있는데 그 중에 금융과 이제 금융이 좀 특화된 그런 곳이 바로 여의도죠. 옛날에는 지금은 조금 뭐 의미가 뭐 조금 옅어졌습니다만 여의도 증권맨이라고 하면은 이 포스가 좀 느껴지던 시절이 좀 있었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 그 판교의 이 게임이라든지 개발자의 그런 위험에 눌려서 지금은 조금 뭐 그런 옛날의 어떤 파워가 느껴지는 위험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가 아니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여의도 증권맨은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보통 하시고 이 저희 문과죠, 이 경영 그리고 경제 이쪽을 전공한 전공자들에게는 꿈의 직장이 여전히 여기 다 여의도에 위치해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건재한 그 업무 지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 지구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싶어 할까요? 저는 여의도에 사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직주 근접이라는 것이 너무 근접을 하게 되면 조금 꺼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필연적으로 이 업무지구라든지 이런 곳에는 조금 상업지구가 발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업지구가 너무 가깝다 보면은 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우려스러운 점들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여의도만큼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의도 뭐 한강공원이라든지 많이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주거 단지와 그 업무 단지가 조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이제 어떤 뭐죠? 구역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들이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한강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알짜배기 입지들을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거는 뭐 이게 약간 비화인데요. 이 아파트들이 사실 여의도에 들어가지 않고 뉴욕의 맨해튼의 어떤 업무 지구처럼 다 이렇게 빌딩 숲으로 세워졌다면 조금 더 멋있고 더 이렇게 집약적인 어떤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금융 중심지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왜 아파트가 들어가서 사람이 살게끔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정부가 이걸 계획하고 원해서 이걸 진행했다기보다도 당시에 이제 서울시에서 지하철 예산이 부족해서 그 지하철 예산을 메꾸기 위해서 이 토지, 이 여의도의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서 제공을 민간에 하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지하철 1호선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메꿨다라는 비화 어떤 카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여의도라는 곳에 사실 아파트가 들어갈 곳은 아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일단 들어갔으니 어떻게든 이 알짜배기 입지에 있는 아파트를 선점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분위기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아파트가 들어올 입지가 아닌 더 좋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으로서 여의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그 땅을 100%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거기 사는 사람한테는 이득인 거잖아요. 뭐 꼬우면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좀 불편하면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이 조금 더 인기가 있고 더 좋아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건설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 지금 뭐 공사비가 어떻네, 뭐 분양 시장이 어떻고 미분양이 어떻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와중에서도 여의도 재건축을 수주하기 위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이 기사에서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아파트, 공작, 수정, 한양, 시범 아파트 4가지 단지 중에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그 신통기획이라든지 이런 그 좀 약간은 시에서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한양 아파트는 이 한국거래소와 굉장히 지금 가깝게 거리가 느껴지죠.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업무지구와 붙어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 특성을 잘 살려서 한양 아파트는 주상복합으로 이렇게 더 높이 지어가지고 사업성을 확보하고 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건물로서 다시 지어지는 것으로 설계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려면은 필연적으로 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 그리고 소유주들에게 그만큼의 베네핏을 줘야지만 그것을 수용할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한양 아파트라든지 시범 아파트, 수정 아파트, 공작 아파트는 그런 베네핏이 많이 주어지고 그만큼 사업성은 더 좋아지고 또 상업성뿐만 아니라 짓고 나서도 사람의 활기가 뛰는 그런 단지로서 자리매김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어떤 청사진이 그려져 있다라고 보신다면 여의도가 얼마나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여의도라는 곳이 좀 우리나라에서 특수한 곳이잖아요. 여기가 원래는 일제강점기에 이제 공항으로 조성이 된 곳이었다가 여기를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이렇게 발전을 해온 어떤 우리나라 역사가 묻어있는 곳인데 그런 역사적인 곳에 내가 거주를 한다라는 어떤 프리미엄을 갖는다는 건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영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곳은 사실 쉽게 이렇게 사이클에 따라서 이렇게 져버리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영속적으로 이 어떤 혜택을 누리고 어떤 그 프라이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뭐 지금 그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의 그 경복궁 그 궁이 뭐 조선 역사 내내 이 항상 왕궁으로 사용이 됐던 것처럼 또 전쟁 시를 제외하고서는요. 그런 것처럼 여의도도 우리나라 이제 정부가 수립된 지가 이제 그 100년이 이제 그쵸. 100년이 지났죠. 100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이후로도 몇백 년 동안이나 더 발전할 수 있는 동네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의도가 그 안에 포함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거창해졌는데 그만큼 여의도가 정말 좋고 그 재건축을 지금 당장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주전까지 이렇게 치열해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 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도 알아볼게요. 네, 여의도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여의도만 있는 건 아니죠. 여의도 말고도 좋은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덕원이라는 곳입니다. 인덕원은 사실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주목받는 곳은 제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 주변 어떤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뵌 분이에요. 뵌 분인데, 조금 이제 그렇게까지 사람이 좋지는 않은 분이었어요. 좀 괴팍하다면 괴팍할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분도 있는 그런 성격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박사까지 하시고 굉장히 이제 엘리트셨어요. 엘리트셨는데, 건물이 이제 인덕원에 하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저한테 직접 말씀을 뭐 하신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그 인덕원에 뭐 건물이 어떻게 됐다더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거였는데 당시에는 인덕원에 건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뭐야 인덕원 뭐 어딘 뭐야 그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 정말 부동산 쪽에 박사를 부동산 쪽으로 갖고 계셨거든요. 정말 엘리트시고 또 위례를 보는 어떤 식견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와서 좀 듭니다. 인덕원이 굉장히 많이 그간에 이제 시세도 많이 올랐지만 호재도 많고 발전도 많이 했어요. 인덕원 뭐 SK뷰 아파트라든지 뭐 다른 분양 아파트들이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고 계시는 그런 단지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퍼스비엘이라든지 SK 뭐 뷰, 자이 SK뷰, 그다음에 뭐 대우 푸른마을 이런 한두 번씩 들어본 그런 이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인덕원이 이제 GTX가 이제 뚫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개월 동안 최근 뭐 1년 몇 개월 동안 이제 부동산에 어떤 약간의 침체가 오다 보니까 이 하락해서 이제 그 호가를 찍은 또는 호가라든지 거래 가격을 찍은 단지들이 몇 군데 등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인덕원이 지금 당장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좋아질 곳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공감을 하시지만 지금 당장 좋지가 않다 보니 이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또는 이 가격이 과연 거품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한 것이고 그게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시세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닷컴 버블 때처럼 이 기업들이 벌어다주는 수익에 지금 집중해서 주가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기업이 얼마나 성장을 하리라는 것 예측을 가지고 투자했기 때문에 버블이 생겼고 나중에는 그 버블이 꺼진 것처럼 이 인덕원도 마찬가지의 방향성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다시 집값이 반전해서 신고가를 몇 군데가 냈다라는 그런 소식을 이 기사로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버블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기사를 작성을 한 거죠. 물론 이 기사는 조금의 의도성을 가지고 쓴 기사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극적으로 썼어요. 이 12억에서 4억 이게 직거래였거든요. 근데 4억까지 떨어진 건 사실 아니고 이거는 아마 이제 특수관계인 거래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어떻게 12억짜리가 1년 만에 8억이 떨어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이제 조금은 반전을 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덕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많이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반등세가 주목할 만한 그런 몇 군데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인덕원이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반등세가 그만큼 세다는 거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이런 이렇게 하락장 그리고 침체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몰리고 있다. 사람들의 눈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또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뉴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덕원을 제가 뭐 자주 가진 않았는데, 과천 이제 지식정보타운 이제 계속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게 인덕원이랑 이렇게 이어지게끔 과천 정부청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지게끔 어떻게 보면 원래는 이제 개발이 안 된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이 이렇게 딱 단절해 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벨트처럼 과천하고 이어주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지정타가. 그래서 그 지정타가 완공이 되면 인덕원과 이제 과천의 어떤 키 맞추기가 좀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인덕원 집값은 아직도 조금 더 바라볼 만하다. 왜냐면 과천의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또 과천 중강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돈이 이렇게 흐른다. 이런 이렇게 남태령부터 해가지고 사당에서 강남에서 흘러나온 부가 이제 과천을 타고 인덕원까지 이제 밀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또 철도가 또 이제 판교라든지 이런 곳에 또 가는 철도가 또 뚫리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을 안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서 이번 뉴스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를 또 소개해 드릴게요.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건 제가 조금 전세 사기에 대한 책을 제가 전자책을 하나 냈잖아요. 그 전자책에서도 제가 초반에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 이 전세 사기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안타까운 일이고, 물론 정말 그 사기 범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그 과오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전세 사기를 어디까지 이거를 케어를 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저는 조금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현행 특별법으로 부족하다, 선구제 후회수가 필요하다라고 이 주장을 하는 것을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 기사로 내보낸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집에 대한 문제가 우리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 사기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불거지고 또 금액대가 크다 보니 더 이렇게 이렇게 주목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이 다른 사기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주목이 되지 않는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 약간은 차별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기범보다 전세 사기범이 불쌍하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은 더 많이 지원해드리고, 선구제 후 회수를 해드리고, 보이스피싱은 그냥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그 돈을 잃어버린 거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또 그리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표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측면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뉴스를 선정을 해봤고요. 선구제 후회수를 하더라도 조금 납득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구제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또 저는 주목이 되고요. 이런 것이 사실 문제가 불거질수록 기존 전세 제도에 대한 불신 그리고 개편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꾸준히 논의가 돼서 전세 제도가 조금 더 개선이 되고 개편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이라든지 투자하는 내용도 달라져야 하겠죠. 예를 들면 전세가의 90%를 법으로 강제해야 된다든지 이런 그런 내용들이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갭 투자라든지 이런 갭 투자자들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하나 더 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번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의 현행 특별법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한 뉴스를 뽑아봤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거는 넘어가고요. 다음 뉴스는 교통수단에 대한 겁니다. 사실 이번에도 이제 뉴스 브리핑 계속 진행하다가 드는 생각이 조금 이제 제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빠르게 달려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좀 이렇게 숨 쉴 틈도 좀 여러분께 드리고 뭐 여러분과도 이게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게 혼자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약간 야생마처럼 달려가는 느낌이 좀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조금 개선을 해 볼게요. 개선해 보고 앞으로 뭐 쭉 진행을 하면서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양주에서 잠실역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16일에 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바로 내일이에요. 하루 34회 오간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서울에만 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수도권에만 사시는 분들은 이 수도권 전철에 대한 어떤 이용이 내 삶에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버스에 대한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버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놓치실 수가 있는데요. 양주 같은 경우에 지금 양주 지역 중에서도 이제 그 전철이 1호선이 가지 않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지역들에서 한 번의 환승 없이 바로 잠실을 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희망아파트 인근 뭐 기점부터 해가지고 지금 코오롱 패션, 서광 아파트 3거리, 백석중학교 뭐 이런 단지들,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앞에 있는 단지들이 있는데 이 단지들이 다른 양주의 다른 단지들보다 비교 우위를 굉장히 확실한 걸 하나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덕계역에서 이거를 또 탈 수가 있게끔 이렇게 진행해 놨는데 어떻게 보면 덕계역에서 가는 것이 양주시청에서 가는 것보다 더 단축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덕계역에 사시는 분들은 또 송파를 바로 직행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루트가 양주에서 가장 빠른 곳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이 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이 양주뿐만 아니라 안성 지역도 그렇습니다. 안성 지역도 강남을 한 번에 가는 버스가 내 집 앞에 서는 것과 서지 않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왜? 안성 지역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전철과 지하철이 시내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성 지역 분들은 서울에 접근하기가 자가용이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요. 또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좌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잡기가 어렵고 또 뭔가 좀 무겁잖아요.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광역버스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많은 저항을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 따지면 뭐 더 이렇게 많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양주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투자를 하셔야 되고 어느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환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뉴스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버스를 잘 안 타는데 버스가 좀 지하철보다 느리잖아요. 그런데 버스가 환승 없이 한 번에 딱 갔을 때 그 어떤 그 깔끔함이라고 하나요? 버스 안에서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시간이 급하지만 않다면 그런 것 때문에 버스를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환승이 이제 지하철이 필요한 곳이라면은 그런 부분을 또 따진다면은 버스가 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나쁜 교통수단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뉴스 전달해 드리면서 이게 아시겠지만 근데 전달을 해드리는 순서가 중요도 순서입니다. 그 중요도 순서대로 제가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있는 뉴스들은 조금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어떤 그냥 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이 반도체가 다 팔았다. 6개월 새 5억 오른 이 동네 아파트. 누가 봐도 동탄 이야기입니다. 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죠.
이게 개통을 이제 앞두고 있고 또 이제 용인에 조성되는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지역이 바로 동탄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동탄 지역의 아파트들이 좀 과열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기사가 작성이 된 거예요. 너무 자극적이죠. 6개월에서 5억이 올랐다니 뭐 1개월마다 1억이 오른 거잖아요, 거의. 그런데 뭐 사실은 이렇게 자극적으로 기사를 뽑아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적으로 뽑으신 것 같고, 물론 상승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이 조금 여러분들이 직접 동탄에 가보고 동탄의 시세를 트래킹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숫자 노름, 기사에서 나오는 숫자 노름에는 조금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건 좀 이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가 이 기사를 분석해 봤을 때도 그래도 이제 미분양 단지가 완판이 이루어진다든지 뭐 그런 또 호가가 또 올라가고 실거래가도 같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동탄의 시세가 올라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동탄이라는 곳이 또 신혼부부의 어떤 또 상징인 또 그런 도시처럼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미지가 구축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이 그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혼부부가 첫 주택을 구입하는 지역 중에 하나 또 선택하라면은 동탄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호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제 지인이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용인 처인구에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갈래? 어디로 가고 싶어? 라고 물어본다면 동탄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동탄에 호수공원도 있고 센트럴파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동탄의 세련됨이 좀 좋다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용인 이 수지구 말고 처인구 쪽, 에버랜드 쪽을 가시면은 이 시골틱한 느낌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들에 사는 분들은 어디 좀 세련된 곳, 좀 느낌 있고 데이트를 하고 뭐 이렇게 나들이를 가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가까운 동탄에 있는 호수공원이나 뭐 이런 센트럴파크 이런 좀 세련된 곳들을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이 또 집중이 되고 있다. 아까 인덕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탄도 분명히 눈이 집중되는 곳 중에 하나다. 이런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투자에 대한 기회를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마무리가 됐고요. 뭐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셔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고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논의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직접 의견을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뉴스 브리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잠시만요. 네, 다음 주에도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참여가 또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뉴스 많이 채워서 여러분께 전달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봐요. 안녕.